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인 남자입니다. 저는 아직 30대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겪으면서 자라왔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그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 저렇게는 안 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리긴 했지만 정말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갓 20살이 된 사회 초년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부모님과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살았으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산 거죠. 할머니는 저를 매일 똥강아지라고 불러주시면서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고, 부모님도 금슬이 좋으셔서 시골이었지만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와 같이 놀면서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절이 너무 그립네요. 할머니는 말도 많으시고 웃음도 많으셔서 저와 대화도 잘 통했고 비밀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친구처럼 지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지만 학교는 조금 더 많이 걸어가야 해서 저희 동네에는 제 또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혼자였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저의 말동무 역할을 해주시니까 할머니와 노는 시간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의 생계를 유지하셔야 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셨어요. 힘든 공장 일에 야근까지 일부러 하시면서 저희 집안의 생활비를 혼자 담당하셨죠. 저와 어머니가 매일같이 우리도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말리셨어요. 한 번은 제가 가족들 몰래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에게 들키고 정말 인생 최대로 크게 혼이 났습니다. 저는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아버지는 벌써부터 일할 필요 없으니 공부만 열심히 하라며 저를 혼쭐 내셨죠. 그때 아버지의 단호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다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꼭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해서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겠다고 결심했고 졸업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효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성적도 나름 괜찮은 편이었고 학교에서는 저보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라고 추천했습니다. 솔직히 대학교를 안 다니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등록금이 너무 부담돼서 바로 취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선생님에게 대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 몰래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대학교를 권유했나 봐요. 제가 너무 아까운 인재라 학교를 다니는 게 좋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부모님께 담임 선생님이 말을 하셨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부모님께서 듣고 노발대발하셨어요. 아버지는 울면서 저한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거면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어떻게든 벌 테니 제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죠. 저는 제 대학교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고집을 피우며 절대 대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취직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는 눈물을 더 흘리셨고 모든 것을 자신의 탓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가난을 물려줬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수백 번을 말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저를 대학교에 보내겠다며 투잡을 뛰셨습니다. 잠을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셨고 몸을 사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건지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에서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잠에 취해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 공장 기계에 몸을 다치시고 말았거든요. 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급히 응급실로 가서 아버지를 보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고 온몸이 차가우셨죠. 어머니와 할머니는 오열하며 우셨고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현실인지 꿈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을 뜨고 저희를 바라보지 못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제 대학 등록금만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투잡을 하실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정말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했고 혼자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할머니와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상주를 보고 있는데 친척분들이 오셨습니다. 바로 작은 아버지와 고모였어요. 작은 아버지와 고모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할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있을 때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기에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뵌 거였죠. 당연히 자신의 형, 오빠가 세상을 떠났으니 펑펑 울며 슬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작은 아버지와 고모는 오히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에 관련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저렇게 태평할 수 있나요? 할머니도 옆에서 보면서 자식 잘못 낳았다고 신세한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 내내 있던 것도 아니고 잠깐 몇 시간 있다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신 후 바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는 표정이 안 좋아지시면서 상주 자리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어머니, 남편 사망보험금을 3분의 1로 나누자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아버지와 고모는 어머니에게 반협박식으로 사망보험금을 나누자고 했대요. 어머니가 거절을 하니 더 무섭게 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저는 그 말을 듣고 동시에 말문이 턱 막혔고 할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선 애미야,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어떻게 자기들 형제 목숨값을 나눠 가진다고 하는지. 아휴, 내가 나중에 꼭 갚으마 라고 하셨죠. 작은 아버지와 고모를 보니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작은 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3명이서 나눠 가졌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목숨값이라며 한 푼도 쓰지 않고 저금해 두셨습니다.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반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버지 없이 저희 집은 저와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파산 위기가 올 때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눈에 아른거렸지만 그래도 절대 그 돈을 쓸 수 없었어요. 차라리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은 꼭 모아두겠다고 저희 가족은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어머니가 일을 해서 그런지 할머니에게 옛날보다 조금 소홀해졌어요. 할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다 보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바로 치매에 걸리시고 말았거든요. 저희가 집에 잘 없다 보니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렇게 상태가 심각해진지도 몰랐습니다. 이미 저와 어머니가 눈치채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왜 이제야 왔냐며 혼을 내실 정도였죠. 할머니는 깜빡깜빡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저희를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매일같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대소변도 당연히 못 가리셨고 벽에 똥칠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그만두셔야 했고 집에서 할머니를 보살폈죠. 할머니가 치매시니까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다고 저와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와 고모는 아무도 비용을 안 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치매 소식을 알고 나서도 집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으세요. 저와 어머니는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어서 제발 요양원에 보내자고 간곡히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와 고모가 어머니에게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할머니를 모시면서 사는 조건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말입니다.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바보도 아니고 이미 사망보험금도 속는 셈 치고 나눠서 줬는데 이건 조금 아니다 싶어서 지금 당장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바꿔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왜요?
집 받고 나서 저희 엄마 버리고 도망가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죠? 솔직히 자식인 그 사람들보다 며느리인 저희 엄마가 더 자식 노릇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와 고모는 어머니한테 생활비 한 푼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둔 거 조금씩 빼서 쓰거나 제가 벌어온 돈으로 겨우 먹고 살죠. 그런데 그들은 서울에서 한강이 보이는 집에서 살면서 아주 럭셔리하게 살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매정할 수 있나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많이 참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고모가 저희 어머니한테 막대하고 자기 어머니를 살뜰히 모시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로 저희 어머니에게 집 받고 도망갈 거냐고 말했을 때에는 저도 무슨 정신이었는지 화가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들고 있던 수화기를 낚아채 속사포로 작은 아버지와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싫어하냐고 말이죠. 그리고 자식이면 제발 자식답게 행동하라고, 나처럼 이렇게 한참 어린 애들도 당신들처럼 돈에 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면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며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른들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당당한 작은 아버지와 고모가 싫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막말하는 게 싫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어린 게 싸가지가 없다며 이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며 말을 했죠. 그리고 대학교도 안 간 놈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어른들한테 대드냐며 화를 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머니한테 호되게 혼났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속이 조금 후련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작은아버지와 고모의 연락이나 왕래는 전혀 없었고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할머니를 보살피고 있었죠. 어머니는 할머니한테 매일 머리도 뜯기고 그래서 몸에 매일 상처가 가득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어머니를 보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다시 몇 달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어머니와 제가 자고 있는데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당장 불을 켜고 나가보니 할머니가 다리를 부여잡고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상황을 보니 새벽에 불을 안 켜고 나오시려다가 문지방에 걸리셔 넘어져서 무릎이 찌이신 것 같더라고요. 무릎을 부여잡고 울면서 아프다고 하고 계시는데 왠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119를 불러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로는 할머니의 무릎이 부서졌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너무 세게 넘어지셔서 심하게 다치셨다고 하는데 어머니와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도 있으시니 병원을 많이 무서워하셨고 치료받기를 거부하셔서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죠. 어머니는 바로 새벽에 작은 아버지와 고모한테 전화를 해서 할머니 상황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와 고모는 "아, 그래요? 생명에 지장 없으시죠?" 라고 하며 바로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고 병원에도 당연히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작은 아버지와 고모는 병원비를 보태주지도 않아서 어머니와 제가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 혼자는 병원비까지 무리여서 어머니가 일도 다시 하시고 할머니 간병도 했어요. 저도 일을 2개나 했죠. 정말 힘들었고 하루에 잠도 많이 못 잤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매일 잤고 저는 집에서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했죠. 그런데 할머니가 치매가 점점 심해지셔서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주셨어요.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는 건 물론이었고 밥을 안 먹겠다며 식판을 던지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에도 함부로 손을 대셨죠.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점점 폭력적이게 바뀌셨고 항상 뒤처리는 저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 보호자들은 제발 1인실로 옮기라고 했고 당장 요양원으로 가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화를 냈어요.
저희도 한두 번이면 사과하고 넘기겠지만 매일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병원에는 못 있겠더라고요. 그때 정말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에는 한번 요양원에 보내드리려다가 작은아버지와 고모가 반대해서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니까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냈고 거기서 간병을 제대로 시작했죠. 이 소식을 작은아버지와 고모한테 알려드렸는데 화들짝 놀라시면서 요양원으로 급히 오시는 겁니다. 병실에는 저와 어머니만 있었는데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잠깐 할머니와 할 얘기가 있다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자식 얼굴도 기억 못하는 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희는 병실 밖에 서서 기다렸죠. 그런데 병실 안에서는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작은아버지는 엄마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집만 돼? 아주 돈덩어리야. 왜 늙어서까지 우리한테 고생시키냐고. 지금 시골에 있는 집 나랑 동생한테 줘야 되는 거 잊지 마. 설마 진짜 며느리한테 줄 건 아니지? 며느리는 법적으로 가족 아니라서 상속 안 되는 거 알지? 원래 시부모 부양 의무도 없는데 내가 일부러 엄마 혼자서 힘들까봐 거짓말까지 하면서 옆에 붙어있게 한 거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한테 집이랑 재산 다 남기고 가야 해. 라고 하더군요. 이 말을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는 할머니에게 주입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고 둘은 요양원에서 나갔죠. 어머니는 밖에서 그 말을 다 듣고 동공이 매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꾹 움켜쥐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에게 할머니만 보살펴주면 집 주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뇨. 어머니는 집을 못 받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만만하게 보고 이용했다는 거에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어머니가 화난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정말 무서웠고 어떠한 말도 꺼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작은아버지와 고모가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길 원하니까 저와 어머니는 오히려 만수무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전보다 더 열심히 보살펴드렸습니다. 요양원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말이죠. 할머니는 정말 괜찮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원래 저와 어머니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고 다들 주무시는 시간에 갑자기 할머니가 깨어나셔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눈빛이었어요. 제대로 정신이 돌아오셔서 치매 걸리기 전에 할머니 모습과 똑같았죠. 그런데 새벽에 할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니와 저는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 둘째랑 셋째가 나를 왜 저렇게 싫어하냐면 바로 첫째 때문이요. 첫째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집 다 먹여 살렸거든. 학교도 관두고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자기 동생들이랑 엄마 먹여 살리겠다고 죽어라 돈만 벌었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조금씩 더 챙겨준 게 둘째랑 셋째는 질투가 났나 봐. 그래서 아직도 자기네들은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아. 첫째만 친자식이고 첫째가 나를 유달리 닮았고 둘째 셋째가 지아빨 닮았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없으니 못 믿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고 내가 얼른 죽길 바라는 거여. 다 내 탓이여.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 아버지는 평생 돈만 버시면서 살았던 겁니다. 어렸을 땐 동생들 먹여 살리겠다고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또 학비를 벌려고 일하고 오랜만에 아버지 생각이 나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말을 내뱉으시곤 바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뜨는 아침 새벽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이 잠깐 돌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편안히 주무시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잠깐이나마 잊고 있었던 예전의 할머니 모습을 마지막으로 뵈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장례식을 지냈는데 작은 아버지와 고모는 오히려 행복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자기 지인들이랑 하하호호 떠들면서 술만 먹고 있었고 고모는 취해서 춤도 췄습니다. 상주는 저와 어머니만 지켰죠.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놓고 매일 밤마다 부조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하고 둘이서 어떻게 나눌지 회의를 하는데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발 자신이 죽고 나서 화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불이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그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작은아버지와 고모는 태도를 바꾸면서 화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화장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며 노발대발했더니 두 사람의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화장 안 하면 매번 명절마다 찾아가서 절도 해야 되고 매일 벌 초대해야 하고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닌데 그거 누가 다 감당하게요? 저희는 그런 거 못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태우고 뿌려드려요. 그리고 형수도 참 보면 사람이 순수해요. 엄마가 그렇게 하랬다고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에게 화를 불같이 냈어요. 제가 산소 다 관리할 테니까 당신들은 신경 끄세요. 어떻게 자식도리를 끝까지 못하세요? 그냥 명절 때도 절대 찾아오지 마시고 어머니 절대 찾아오지 마세요. 저랑 아들만 어머니 챙길게요. 그냥 두 분이서 잘 먹고 잘 사시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가시고 나머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닌 처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하셨고 그들은 당황을 하면서 화가 난다는 식으로 말을 한 뒤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로 가서 묻어 드렸고 저와 어머니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종종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요. 정말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그 뒤로 연락 한 통 없으십니다. 남보다 못한 자식 때문에 한순간에 화장을 하실 뻔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지금 산소에 계셔서 다행이에요. 지금은 몇 년이 흘렀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나네요. 그런 자식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제발 부모님께 이러지 말아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